이제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의 설득의 심리학 이제 뭐 거의 마지막으로 좀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호감의 법칙 1편을 했고요. 오늘 이제 호감의 법칙 그 뒤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호감의 법칙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접촉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접촉 이론. 접촉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자꾸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자꾸 이렇게 노출이 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한 친근감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접촉 컨택트가 많아지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증가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존이 영국에서 하는 존이 2차 세계대전 전쟁이 발발해서 전쟁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징집이 되어서. 그래서 존이 사랑하는 연인인 제인에게 약속을 하죠. 내가 이제 전쟁터에 가도 매일같이 너에게 편지를 쓸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꼭 기다려줘. 제인. 알았어, 존. 걱정하지 마. 매일매일 편지 써줘. 자, 그래서 전쟁터로 떠나간 존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씁니다. 제인에게. 혹시라도 며칠 동안 어떤 작전에 들어가게 될 때는 며칠 동안 편지를 쓰지 못하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미리 편지를 써놓고 그것이 매일매일 이렇게 우체부에게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쟁터에서 편지를 썼답니다. 존은. 자, 그리고 1년 뒤에 돌아와 봤더니 제인은 딴 남자랑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랑? 우체부랑. 우스갯소리인데 뭐 이런 이유겠죠. 매일같이 편지를 쓰니까 그 존의 편지를 들고 우체부는 죄인을 만나러 옵니다. 죄인은 걱정스럽게 얘기를 물어보죠. 저 아저씨, 지금 전쟁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좀 아시는 바가 있어요? 우리 존은 정말 건강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죄인 걱정하지 마세요. 존은 이렇게 매일같이 편지를 쓸 정도로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젊은이니까 분명히 올 겁니다. 매일같이 그 존의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부는 존 덕분에 매일 죄인을 만나게 되고 그 죄인을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정이 들어서 정작 편지를 매일 보낸 존이 아니고 편지를 배달해준 우체부랑 결혼을 하게 됐다. 우스갯소리인데 잦은 접촉이 얼마나 사람의 그 어떤 그 감정을 많이 좌우할 수 있느냐라는 하나의 예화를 다룬 얘기인데요. 에펠탑 효과라는 얘기도 있어요. 에펠탑 효과가 뭐냐 그러면 이거 마케팅 책에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을 처음 이제 에펠이라는 사람이 계획하고 만들어 갈 때 프랑스 사람들은 원래 그 프랑스 사람들은 상당히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그런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파리에 문화의 중심지인 파리에 엄청나게 큰 철제 탑이 올라간다. 저 정말 흉물스럽다. 저게 뭐니? 사람들은 이 에펠탑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공사 현장을 보면서 불만도 토로하고 너무 우리 파리에 맞지 않는 조형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에펠탑이 이제 한 오랫동안 계속 건축이 되다 보니까 매일같이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욕하다가 정든 거예요. 결국은 모든 파리 사람들은 에펠탑을 그 뒤에 친근하게 엮였고 사랑하게 됐고 지금은 프랑스 파리의 가장 프랑스를 대표하는 조형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좀 욕을 먹더라도 자주 접촉을 하면 이게 친근감이 증대된다. 이런 게 또 에펠탑 효과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치알리네 교수는 상당히 또 이 재밌다기보다는 좀 심오한 얘기를 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호감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호감의 법칙을 활용해서 집단 간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요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인종차별,
흑백 인종차별에 관한 그 얘기를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게 자주 접촉을 하면은 정이 든다. 그래? 그러면 이게 흑인과 백인 학생들을 같은 교실에 몰아넣고 자주 계속 이렇게 생활하게 하면, 그리고 빈번하게 교류하면 당연히 둘 사이의 갈등은 많이 없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 그런 정책을 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네. 인종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을 계속 빈번하게 교류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반복적인 접촉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는 서로 간의 호감을 보장하지는 않더라.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떤 분석을 하냐 그러면 이러는 거죠. 그 학교라는 공간이 자주 부딪힌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주 만난다고 해서 그게 친근함을 가져올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고 점수를 매기게 되고 등수가 나오는 이런 경쟁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이 많이 만연이 되어 있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주 만난다는 것은 그게 꼭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서로 간에 어떤 친근함을 반드시 충족시켜 주지는 않더라. 허허, 그러네. 그리고 오히려 흑백을 한꺼번에 섞어 놨더니 백인 학생들의 학업 성적은 변함이 없지만 흑인 학생들의 성적이 이 향상될 확률과 하락될 확률 보면 뭐 이게 뭐 꼭 그렇게 그 의미 있는 결과도 안 나오더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서로 접촉을 많이 하게 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새롭게 교육 전문가들이 발견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협동을 통한 학습, 즉 cooperative learning, 이런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즉 그냥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 다른 문화,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다문화 가정들이 많잖아요. 이런 이질적인 문화에 있는 아이들을 그냥 한 클래스에 집어넣고 돌리는 것만으로 호감의 법칙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협동을 통한 학습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바로 1961년 심리학자인 쉐리프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실시된 일련의 실험인데요. 이 실험이 대단히 인상적이어서 그 이후로 교육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인생내공 애청자분들 중에서 학원을 경영하시거나 또는 어떤 조직의 리더인 분들은 이 쉐리프의 연구 결과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구 대상이었던 것이 소년 여름 캠프, 보이스 서머 캠프라는 이제 상황을 통해서 이 집단 행동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 노력한 결과인데요. 우선 연구자들은 이 집단 간의 갈등을 알력과 갈등을 먼저 조성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소년들을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숙사에 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숙사에 이렇게 방해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들, 그들이라는 경계가 일단 생기죠. 그리고 이름도 붙여주는 거예요. 뭐 독수리반, 방울뱀반, 이런 식으로 각자 이름을 반에 지어주니까 경쟁 심리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반별 대항 보물찾기, 반별 대항 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계속하니까 점점 경쟁이 심화됐죠. 그래서 그런 또 소년들이다 보니까 그런 시합을 하면서 상대팀에 대한 욕설도 하고 격렬한 신체적 다툼, 이런 것들도 막 생기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그 팀을 나눠서 팀 간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야밤에 상대방 기숙사 침실을 습격해서 그 반에 어떤 깃발 같은 걸 훔쳐와서 불지르기도 하고, 식사 시간에도 여기저기서 두 반의 소년들 사이에는
크고 작은 실랑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갈등을 이제 해소해야 되겠죠. 해소하는 방법을 어떻게 썼느냐. 아까 반을 두 개로 쪼갰다 그랬죠. 그래, 반을 두 개로 쪼개서 반끼리 대항을 많이 시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 두 개의 반이 합해서 힘을 합해서 뭔가를 성취해야 될 태스크를 자꾸 주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그 두 반을 좀 친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두 반의 소년들을 다 모아서 합동 행사 같은 걸 좀 했답니다. 뭐 같이 영화도 보게 하고 같이 뭐 음악회도 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별로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뭐 합동 야유회에서는 서로 간에 음식을 놓고 심한 다툼도 있었고 오락 행사에 할 때는 욕설하는 걸로 끝을 맺었고 자, 그랬는데 이제 어떤 전략을 썼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반이 서로 협동을 해야만 이익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을 일부러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캠프장에서 인근 동네로 음식을 구하러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용되는 그 트럭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게 한 반의 소년들만으로는 힘이 약해서 안 돼요. 두 반의 소년들에게 하루 종일 힘을 합해서 그 트럭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도록 지시를 한 겁니다. 또 캠프에 물이 부족하다는 이런 상황을 만든 다음에 근처 지역의 물탱크를 파이프로 연결시켜서 캠프까지 물을 끌어오는 이런 일을 준 다음에 근데 이거는 역시 한 개의 클래스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두 개의 클래스가 서로 협력해서 작업하게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이런 형태의 활동의 결과가 비록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점차 점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힘을 합해서 성공을 거두었어요. 이런 성공의 기억이 있는 두 집단 사이는 갈등과 불안은 점점 수그러들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이들 사이의 욕설이 사라졌어요. 식당에서의 서로 밀치기도 중단됐고 그 두 집단의 소년들이 같은 식당 탁자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도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번 캠프에서 누구랑 가장 친하게 지냈니? 이렇게 친한 친구 이름을 적으라는 지시에 예전 클래스에서는 다 자기 반 아이들의 이름만 적었었는데요. 이런 합동 행동을, 이런 태스크를 몇 번 하고 났더니 상당수의 소년들이 다른 반 아이도 가장 친한 아이라고 언급을 했다는 거죠. 자, 소년들의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출발점은 아마도 그들이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동료로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만들어냈던 가장 중요한 계기는 뭐였습니까? 바로 연구자들이 그들에게 부여했던 공동의 목표 때문이었죠.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 필요했던 협동심이 서로를 어떤 이성적인 동료, 가치 있는 협력자, 친구로서 인식할 수 있게 하였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함께 노력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적개심을 갖는 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적대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성공의 동반자, 어떤 성공의 경험을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이 공동의 목표를 제공하면 집단 간의 적대감이 줄어든다. 이 사실은 비단 어린 학생들에게만 국한되는 효과는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어진 연구들은 1979년도에 이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네요. 보니까 대학생들 사이 또 회사의 조직에서도 비슷한 결과.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이 될 경우에는 이 어떤 그 국가 내에 갈등이 심할 때는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서 외국과 어떤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갈등이 이제 내부 갈등은 줄어드는 거죠. 공동의 목표를 설정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국내의 시끄러운 문제점들을 없애는 그런 정치적인 전술도 사실은 이 호감의 법칙이 많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상호 협력하는 이런 태스크를 하게 하는 것은 서로 간의 호감을 크게 증진시킨다. 그래서 조직 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교육 연구자들은 이걸 어떻게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조각 그림 맞추기 교실, 조각 그림 맞추기 교실이라는 주제로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아론슨이라는 학자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실시된 교육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조각 그림 맞추기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다가오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시험 과제를 반드시 협동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학생들을 적당한 크기의 소집단으로 나눈 다음에요. 각 팀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한 명 한 명에게 그 시험에 필요한 부분적인 과제만을 딱딱 부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려고 그러면 각자 맡은 자기의 과제를 제대로 해와서 합쳐야만 전체 조직원들이, 전체 구성원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을 자꾸 하다 보니 학생들은 이런 학습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로서 인식하게 됐다. 특히 미국은 이 인종 간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각 그림 맞추기 교육 방법을 많이 도입했더니 인종 간의 갈등, 편견이 크게 줄어들었고 인종 간의 우정도 놀랄 만큼 늘었다라고 연구팀은 보고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교육 방법을 도입한 이후로 이 소수민족 학생들이 항상 자기가 마이너리티라는 그런 좀 자괴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고 또 학교에 대한 애교심도 생겼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잦은 접촉으로 인한 친근함이 일반적으로는 호감을 유발하는데 만일 이런 접촉 자체가 되게 경쟁적인 상태에서 불유쾌한 경험,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에서 같은 클래스에 있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경험도 있지만 경쟁이라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호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는 점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습 방법 자체가 서로 협력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일 경우에는 좋은 효과가 있더라. 이런 실험 결과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 착한 경찰, 나쁜 경찰 전략인데요. 이게 소위 이제 good cop, bad cop strategy라고 하는 거죠. 범죄자들을, 피의자들을 신문할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하라. 그 다음에 2인 1조로 할 때는 역할 분담이 있다. 역할 분담을 줘서 한 사람은 착한 경찰, 한 사람은 나쁜 경찰. 그 나쁜 경찰은 사정없이 몰아치고 제대로 이해도 안 해주고 욕도 하고 이렇게 일단은 나쁜 경찰이 몰아친 다음에 그 다음에 착한 경찰이 등장해서 나쁜 경찰을 제지하고 오히려 피의자를 이해해주는 듯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따뜻한 음식도 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설득을 유도하는 이 방법이 그 FBI 교본에 나와요. 제가 예전에 그 FBI 교본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FBI 교본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이 경찰, 검찰 그리고 뭐 감사원, 국세청, 조사 이런 쪽에도 보면 이런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2인 1조로 하라. 역할 분담을 하라. 그러면 이 역할 분담이라는 게 왜 의미가 있느냐? 자,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얻고 싶죠. 자백을 얻고 싶은데 당연히 피의자는 자백을 하지 않으려고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백을 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죠.
이때는 일단 배드캅, 나쁜 경찰이 먼저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인신공격도 하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경찰이나 검찰에 처음 갔을 때, 우리가 나이 들어서 바깥에서 그렇게 좀 모욕적인 이런 대우를 별로 안 받잖아요. 그런데 약간 반말 비슷하게 섞어서 툭툭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만약에 내가 회사 사장인데 어떤 뭐 횡령이나 배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경찰에 갔다는 얘기죠. 갔는데, 어? 툭툭 이렇게 반말 비스라하게 하면, 뭐랄까, 정말 자존감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정말 지금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근데 그런 역할을 배드캅, 나쁜 경찰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변명을 하면 절대 안 믿어줘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믿어주냐, 내지는 정말 이 사람은 나를 나쁘게 보는구나. 그렇게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굿캅, 좋은 경찰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이 박 형사 그만 좀 해. 잠깐 나와서 담배 좀 피고 와. 그렇게 하고 고참 김형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사장님, 뭐 저희들도 월급 받고 하는 일이라서 좀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어떻게 뭐 커피 한 잔 제가 타올까요? 뭐 저희들 믹스 커피밖에 없습니다. 커피를 딱 타와요. 그리고 제가 이 경제팀에서 지금 근무한 지가 한 15년쯤 되는데요. 그래요. 정말 별의별 나쁜 놈들이 다 있습니다. 보면. 근데 제가 이렇게 뵈니까 솔직히 사장님은 그렇게 나쁜 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뒤에서 사장님 진술하신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장님은 좀 되게 억울하게 당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상 일이란 게 말입니다. 이게 좀 억울하다고 하지만 또 결과가 이리 되면 또 어쩌겠습니까? 저희들은 수사를 해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착한 경찰이 굿캅이 처음부터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별로 감흥이 크진 않을 거예요. 피의자가. 그런데 정말 배드캅, 나쁜 경찰이 엄청나게 자기를 몰아쳐놓고 뭐 말도 못하게 해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굿캅이 등장해서 먹을 거 주고 이해해준다 얘기하고 이러면 사람의 마음이 확 풀리는 거예요. 풀림과 동시에 우리 그 첫 시간에 했던 상호성의 법칙 있잖아요.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면 나도 뭔가 호의를 베풀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뭔가 빚진 심정이 된다. 우리가 목욕탕 가서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나이 드신 분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냥 온탕에 들어갈 때 하고 냉탕에 한 2, 3분 이렇게 추운데 바들바들 떨고 있다가 온탕에 확 들어갈 때 하고 느낌이 확 다르죠. 냉탕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모공이 피부구멍이 땀구멍이 탁 닫혀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온탕에 확 들어가면 이게 땀구멍이 확 열리면서 온몸이 찌릿함, 어떤 전기가 흐르는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배드캅, 나쁜 경찰이 정말 내 말도 안 들어주고 나를 그냥 인간 이하 취급을 하는 그런 걸 한 1시간쯤 겪다가 굿캅이 등장해서 이해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 마음이 봄눈 녹듯 녹아버려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나도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좀 도와줄 게 없을까. 이때 굿캅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예전에 인생내공에서 미필적 고의 편을 한번 강의했을 겁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자백할 때 이런 거잖아요. 사기죄는 원래 사기가 되려고 그러면 저 말이죠. 처음부터 사기칠 마음 먹고 사기쳤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완전한 고의범인데, 미필적 고의는 내가 처음부터 완전히 마음 먹고 한 건 아닌데 이게 내가 이거 돈을 빌리면 나중에 내가 못 갚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좀 했습니다. 요거는 미필적 고의는 내가 확정적으로 돈을 떼먹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지금은 돈을 빌려도 갚겠다고 말은 했는데 이거 나중에 내가 못 갚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한 거, 그건 미필적 고의거든요. 그러면 배드캅, 나쁜 경찰은 어떻게 보통 이렇게 막 코너에 뭐냐, 당신 말이야 처음부터 떼먹으려고, 돈 떼먹으려고 이거 한 거지? 사기친 거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막 실갱이를 합니다. 그렇게 1시간쯤 한 다음에 굿캅이 등장해서 마실 거 주고 뭐 다 이해한다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사장님이 이거 처음부터 완전히 떼먹겠다 이렇게 하고 돈을 빌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제 얘기가 그거예요. 역시 형사님은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군요. 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이때 이미 회사가 좀 많이 어려웠고 또 빚도 꽤 많은데 돈을 빌리면 이거 나중에 내가 좀 못 갚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내가 친구한테 빌려서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못 갚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은 좀 하셨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사장님은 되게 양심적인 분 같은데 이거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셨죠. 요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이렇게 아까 첫 번째 배드캅 나쁜 경찰은 너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떼먹으려고 그랬지 이런 질문인데 이제 두 번째 형사의 질문은 이거 돈 빌리는데 나중에 내가 못 갚으면 어떨까 어쩔까 걱정하셨죠.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 굿캅은 되게 나한테 잘 해주는데 나도 뭔가 하나 선물은 줘야지. 그리고 뭐 요 정도 얘기하는 게 뭐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뭐 그랬습니다. 그죠? 내가 친구 돈 빌려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빌렸는데 이거 못 갚으면 어떨까 걱정하셨죠? 그러면 이게 조세는 어떻게 기재가 되느냐?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거죠. 피의자는 돈을 빌릴 당시에 나중에 변제기에 내가 갚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였나요? 네. 이게 바로 사기죄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탁 쳐놓고 그래. 박 형사 들어와서 나머지 조사 받아. 방금 자백하셨거든. 저기 재판 잘 받으세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서 실제 조사를 그렇게 다 받으시고 완전히 그 굿캅에게 낚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한번 조사가 딱 꾸며지게 되면 나중에 이거 뒤집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변호사가 뒤늦게 선임이 돼가지고 그 조사를 보고 아니 이걸 오케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재판 가서 법정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판사님이 이 사람이 말이야 경찰 단계에서는 그렇다라고 했다가 법원 와서는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네. 이 반성하지 않고 있네. 이러면 죄가 더 무겁게 괘씸죄가 적용이 돼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사할 때에 굿캅, 백캅,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전략도 보면 호감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게 한 다음에 경찰들이 자기의 그 목표를 이루려는 그런 전략인데요.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흉악범들이 끝내 버티다가 뭐 프로파일러가 또는 심리분석관이 그 피의자의 뭐 누나 얘기를 꺼내고 뭐 엄마 얘기를 꺼내서 눈물을 터뜨리면서 뭐 얘기를 자백을 했다. 뭐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 이거는 내가 그래도 이 사람한테는 이 수사관에게 내가 말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호감. 그러니까 뭐 이솝우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고 따뜻한 햇살이다. 그게 바로 호감의 법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살아가다 보면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뭐 감사원이든 국세청이든 이런 조사를 받게 될 때가 있는데 또 공정이든 조사를 받을 때 뭔가 그런 조사 기법, 미필적 고의의 자백을 유도하는 그런 기법에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과 인생내공 그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미필적 고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반드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치얼디니 교수의 설득의 법칙 중에 제4법칙, 호감의 법칙 두 번째 시간을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섯 번째 법칙, 권위의 법칙. 이것도 재밌습니다. 스탠리 밀그램 교수의 유명한 실험 얘기가 나오는 권위의 법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아주 잔잔한 그냥 들으시면 바로 쿨쿨 잠이 오는 피아노곡 드뷔시의 달빛으로 골랐습니다.